오늘 읽을 거는요, 카페 공포썰이에요. 오늘은 좀 인터넷 공포썰 이런 거 위주로 읽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공포썰. 사실 이전에 뭔가를 읽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유튜브엔 다음 편집본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뭔지 궁금한 라이브 다시 보길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레드말코님, 쓰레딕 괴담 그런 데인가 보다. 대리님이 자꾸 날 따라해. 가독성을 위해서 독자들이 남긴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나 도배성 스레드 보고 있어 이런 건 일부 삭제했대요. 제 맘대로 바꿨대요. 그런데 제가 복붙해오는 과정에서 본문이 전부 이상하게 묻혀져서 직접 하나하나 수정하느라 가독성이 더 떨어졌을지도? 일단 읽어볼게요. 자, 글쓴이가 말해요. 말 그대로야. 우리 회사 대리님이 날 따라한다.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리님은 날 특이하게 따라해. 내가 펜을 사면 똑같이 펜을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해. 무섭다 이제는. 응? 소름. 행동을 더 설명해줘. 응.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 부탁해. 난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 됐고 신입이야. 우리 팀 대리님이 여자인데 초반에 엄청 잘해주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얼굴도 꽤 이쁘고. 그래서 나에게 대리님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 팀의 여자가 대리님 그리고 나 2명이다 보니 더 대리님이 날 챙겨주셨던 것 같아. 나도 대리님한테 의지했고. 혹시 고의가 아니라 남의 행동에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은 아니야?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무당이라는 사람에 껴있다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나도 무당이라는 말에 엄청 당황했었고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 내가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대리님이 많이 이상해졌어. 날이 꽤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리님이 패딩이 하나 없이 그냥 자켓, 봄 자켓이라 해야 되나? 그거 입고 온 거야. 안에는 이상한 눈사람 그려져 있는 반팔 입었고 슈벨럼인가 보다. 내가 걱정이 되어서 대리님 안 추우세요? 라 물어봤더니 진짜 표정 없는 얼굴로 안 덥니? 난 너무 더운데? 라는 거야. 표정도 진짜 무표정에 힘이 없어서 나는 어제 술 드셨나? 무리하셨네 라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 의자가 회전 의자야. 내가 잘못 앉는 바람에 내가 의자에서 넘어졌거든? 팀장님께서 막 웃으면서 괜찮냐 하고 정막이 감돌던 사무실에 나의 몸개그 아닌 몸개그로 분위기가 약간 상기된 상황이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대리님 부르려고 대리님 자리로 갔는데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넘어지려는 행동을 하더니 쾅 소리와 함께 대리님이 의자에서 넘어지셨어. 순간 응? 하고 대리님을 봤어. 누가 봐도 고의적이었거든. 다른 팀원들은 괜찮냐고 막 웃고 팀장님은 개그하냐고 그러는데 대리님은 웃으면서 잘못 앉았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에 정색했어. 사람이 밝게 웃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니 정색하는 거야. 소름이 돋아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뭔가 불길하다 해야 되나? 그 이후 큰일도 아니었으니까 내 기억에선 슬슬 잊혀졌어. 한 2주 정도 지났나? 회사에서 커터칼로 종이를 자르고 있었는데 순간 내가 멍 때리느라 손가락을 베었던 적이 있어. 좀 심하게 베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팀장님이 치료받고 바로 퇴근하라고 하시고 집에서 쉬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옆팀 친구 한 명이 와서 괜찮냐 걱정해주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대리님도 괜찮대? 김대리님도 어제 칼에 베어서 응급실 가고 난리였다던데 당분간 너희 팀 칼 사용 금지랜다 크크 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 말에 따르면 내가 응급실을 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대리님이 내가 하던 일을 해야겠다면서 종이 자르다 그렇게 됐대. 근데 웃긴 건 나랑 베인 부분도 똑같아. 여기까지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출근한 대리님을 보니까 나랑 똑같은 부위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 날 보면서 괜찮아? 라 묻는데 표정 자체가 전혀 걱정된 얼굴은 아니었어. 그날도 추운 날인데 봄 자켓만 입고 오고 정말 대리님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 대리님한테 대리님 어제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라 물어봤어. 그러자 정말 표정 변화 하나 없는 얼굴로 내 상처를 빤히 보며 하는 말이 어느 병원으로 간 거야? 였어. 회사 근처 응급실 갔다 했더니 땡땡씨 안 보이던데? 라며 자리에 앉더라.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어.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또 며칠 후에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 내가 그때 고기를 먹는데 뭔가 대리님이 내 앞에 앉아서 나랑 고기를 먹는 게 똑같아. 이걸 뭐라 해야지? 내가 고기를 먹다가 혀를 씹었거든? 근데 자기도 혀 씹었다고? 내가 핸드폰 하면 똑같이 핸드폰 하고? 이걸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다. 약간 거울처럼 행동하나? 이 사람은 뭐야? 다른 사람이 미친, 약간 너가 하는 거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거 아니야? 무당 소리는 뭐야? 무당벌레. 스레저 엄청 무섭겠다. 솔직히 옷이나 화장품만 따라해도 소름인데. 근데 이거 아무도 언급이 없어. 이거 쉬말코가 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에 사건 있고 나서 대리님 퇴사했어. 내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됐고. 무당 이야기는 곧 나올 것 같아. 궁금해도 좀만 기다려줘. 계속 이어서 할게. 좀 이상하다고 내 스스로 느껴진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대리님 행동을 지켜봤어. 친구한테 말했는데 친구가 처음엔 내가 이상하다고 했다가 점점 대리님이 이상하다 하기 시작했고 난 계속해서 대리님한테 집중했어. 다른 팀 동기도 요새 대리님이 이상하다 했고 점점 추워지는데 얇은 자켓 입는 것이라던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말투까지 따라하더라. 오죽했으면 팀장님도 둘 말투가 닮았다 하고 점점 나도 대리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나와 많이 닮아갔어. 핸드폰 기종과 컬러링마저. 좀 그렇다. 한 3, 4개월 지났나? 지금으로부터 2, 3달 전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승용차에 치여 교통사고 났어. 근데 이 사람도 너무 자주 다치는 거 아니야? 회사 출근길에 벌어진 일이라서 응급실 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입원 중에 대리님이 찾아왔어. 조금 멀리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문병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웃으면서 비타 500이라도 주려는데 갑자기 나한테 묻더라고. 어디서 어떻게 다쳤냐고.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해주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대리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땡땡씨, 김대리 사고 난 거 알아? 땡땡씨 문병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 났다 해서 아마 땡땡씨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거래. 이야기 듣자마자 아무 말도 못했어. 무섭다는 느낌이 제일 컸으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어떻게 다쳤는지 말해줄게. 교통사고였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팔꿈치도 뼈에도 금이 갔어. 오. 그리고 작은 타박상 정도? 그래서 대리가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봤더니 과장 말로는 갈비뼈 쪽에 금 간 것 빼곤 잘 모르겠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 소름이 돋았어. 사람이 우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연을 스스로 만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대리님한테 가봐야 하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일단 대리님이 몇 호실인지 물어봤거든? 다른 팀원분한테. 근데 같은 6층에 배정받았고 호수도 거의 가까운 곳이었어.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 종일 열나고 난리였다. 간호사가 링겔 바꾸러 왔을 때 은근슬쩍 떠봤어. 혹시 그 호실에 환자분 어떠냐? 같은 회사 대리님인데 많이 위급하시냐라 떠봤어. 간호사가 딱 호실을 듣자마자 인상 탁 찌푸리더라. 그 환자분이 같은 회사 사람이었냐면서 갈비뼈에 금 갔는데 팔뚝은 금이 안 갔냐고 엑스레이 촬영 요청 3번이나 해서 응급실 선생님 화났다고. 그리고 원래 6층 호실이 꽉 찼는데 무조건 자기는 6층 가야 한다면서 퇴원 수속받는 6층 환자 기다리면서 6층을 고집했대. 땡땡님이랑 친해요? 친해서 같은 층에 입원하고 싶었나 보다. 원무과에선 좀 애먹긴 했지만요. 라고 하고 가더라. 진짜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당장 와달라고 했고 몇 시간 후에 친구가 왔어. 있었던 일들 다 설명하고 무섭다고 말하자 친구도 소름 돋는다 하고 그날은 같이 밤을 지냈어. 다음날 친구는 갔고 혼자 병실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타지 생활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은 안 해서 좀 긴장했지. 들키면 죽음이니까. 근데 전화 받자마자 하는 말이 너 혹시 어디 아프니? 이거였어. 사실대로 말했고 엄마는 한숨 쉬면서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거야. 할머니 친구분 중 약간 신기 있는 분 계신데 어릴 때 내가 큰 개한테 물렸었거든. 그런 나를 달래줘야 한다면서 그 신기 할머니 집에 갔던 게 얼음표 생각은 나. 아무튼 그 신기 있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손녀딸 뼈 아프다고 뼈 잘 붙게 뼈 꾹 끌어달라 했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불안해해서 우리 엄마한테 연락했던 거고 엄마도 혹시나 해서 나한테 연락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별 다른 말은 안 했어? 하고 물어보자 엄마가 그 할매가 나 임신할 때 쌍둥이 임신했었냐 물어봤대. 나는 엄마가 쌍둥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우리 엄마도 쌍둥이 임신한 적이 없어.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친구도 뭔가 이상하다고 그 할머니 찾아가보면 안 되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본가로 내려갔어. 물론 태어날 때도 대리님이 전화와서 며칠에 언제 태어날 거냐 라고 귀찮게 하긴 했지만 지금 내 눈이 무서워요? 본가 내려가서 엄마랑 할머니 뵙고 잠깐 나온다 했고 그 할매 집으로 갔는데 할매 집 대문에서 엄청 고민했거든. 솔직히 그냥 대리님이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괜히 일만 더 커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오버하고 있다 생각했어. 그래서 막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할머니가 나오더라. 이해하기 쉽게 그 신기 할머니를 그냥 할매라고 할게. 지금까지 계속 할매라 했잖아. 할매가 뭘 그렇게 대문 앞에 서성이냐고 들어와서 음료수나 먹고 가. 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부엌 쪽으로 들어가선 컵을 들고 나오더라. 괜시리 겁도 나고 괜히 약간 점집 같은 느낌도 나서 싸했어. 니 쌍둥이 아니제?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끄덕이니까 갑자기 한숨 쉬더라. 그러면서 아닌데 분명히 니랑 똑같은 년이 한 명 있는데 라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라면서 음료수 계속 먹으라 하고는 먼 산만 바라보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할머니가 네 하나 때문에 억수로 공을 많이 들였다. 밤낮으로 부처님께 절하고 네 할머니는 잘해라. 알았나? 약간 이런 말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다. 교통사고 난 것도 알아내시고 그래서 신기했다 라고 하니 깔깔깔 웃으시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자기한테 늘 말해주는 아재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 알아낸 게 아니고 아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지 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데 뭐랄까 분위기가 무서웠지만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 쌍둥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 어떻게 쌍둥이라고 느꼈냐 물어보니 할매가 인생을 확 찌푸리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 아재가 그러길 자꾸 너와 똑같은 애가 너랑 같이 다니려고 동동동 뛰어다닌다. 너무 닮아서 쌍둥이인가 싶더라고. 근데 막상 진짜 쌍둥이는 아니니까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어. 솔직히 대리님이 생각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이야기를 꺼냈어. 사실 대리님이 날 점점 따라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 표정이 엄청 굳어졌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그 대리님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솔직히 그 선망의 대상이고 친했던 대리님이긴 한데 생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기억이 안 난다 말했어. 그러자 마당에 항아리가 엄청 많았는데 한 항아리 열고선 비닐봉지에 뭔가를 넣어주더라. 자세히 보니까 파츠였어.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출근할 때 가방에 꼭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면은 회사 서랍에 넣어두라고 했어. 그리고는 별일 없을 거고 너무 걱정 말라며 너희 할머니가 너한테 공을 많이 들이탓에 널 시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얼른 할머니 댁으로 가라 라는 말 남기고 난 다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어. 엄마는 잠깐 물어봤는데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할머니가 매일 교회로 가서 기도했대. 사실 우리 엄마가 애를 가지기 힘든 몸이었는데 덜컥 내가 생기니까 할머니가 엄청 좋아했다는 거야. 다 조상님 덕분이다. 매일 같이 절관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엄청 신경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그냥 모든 종교에 다 절하셨네요. 기도하시고. 교회 절... 암튼 내 몸도 많이 나아지고 해서 정상적으로 출근은 했어. 팥봉지는 물론 서랍 안에 뒀고 아파서 밀린 일이 너무 많아. 진짜 하루가 너무 짧을 정도로 일 처리 중인데 오후쯤에 대리님이 출근했어. 근데 대리님 얼굴이 엄청 하얗다고 해야 되나? 그 일본 가부키 화장처럼 분칠을 하고선 립스틱도 안 바른 모습이어서 너무 놀랬어. 팀장님, 과장님, 그 외 사원들도 다 놀래서는 괜찮냐 물어보는데 진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내 자리 뒤에 와서는 웃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땡땡씨, 몸 괜찮아요? 라고. 그 모습에 더 소름이 돋아서 고개만 끄덕였는데 씩 웃더니 자리에 앉았어. 아무튼 너무 이상해, 그 대리님.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 처리하고 평소처럼 평범하게 일했어, 나도. 그리고 대리님도. 잠시 동안 일만 할 수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었고
일은 쌓여 있어도 불안한 감정은 없었어. 오랜만에 옆팀 동기랑 띠타임도 가지고 정말 어색하고 낯설게 평온했다. 일하는 중간중간 신경 쓰이긴 했는데 대리님도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괜히 신경을 쓰고 있나? 라는 생각도 잠시 들고 그래서 그날은 잘 지나갔고 팀장님이 다들 복귀했으니 저녁 사주겠다고 하셔서 일 마무리하는 대로 뒤늦게 참석하겠다 하고는 거의 퇴근한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물론 옆 팀에 사람이 몇몇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팀에 서류만 전달하면 끝이라서 가방이랑 다 챙기고 타 부서에 서류 전달하고 바로 퇴근할 생각이었거든. 서류 전달하고 로비로 내려가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어폰을 내 자리에 놓고 온 걸 깨달았어. 그리고 현재 나는 미쳤다고 다시 돌아가겠어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주 바보같이 다시 사무실로 갔어. 레스주들이 예측한 것처럼 사무실에 대리님은 안 계셨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레스주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어폰만 찾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대리님 책상에 처음 보던 다이어리가 있었어. 대리님이 업무용으로 쓰는 다이어리는 회사에 준 거라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처음 보는 디자인의 다이어리였어. 공포영화에서 아마 내가 그 다이어리를 확인했겠지만 맞아. 난 현실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 다이어리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했어. 회식 자리에는 대리님도 있었는데 그냥 저만 평범하게 술 마시고 있었고 나는 별 신경 안 쓰고 술 먹고 밥 먹는데 옆팀 동기한테 카톡이 왔어. 핸드폰 바꿔서 내용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 PC 카톡 보고 관련 내용 있으면 캡처해볼게 유유. 동기 카톡을 보자마자 내가 전화했어. 대충 내용은 너 김대리님이랑 무슨 사이? 였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동기가 엄청 흥분해서는 자기가 우리 팀 대리님 자리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끌까 말까 고민하다가 책상 위 다이어리 발견했다는 거야. 그 다이어리가 스벅 다이어리인데 자기가 엄청 갖고 싶어 했던 거라 예쁘다 하면서 다이어리를 만져봤대.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내가 분명 이어폰 가지러 갔을 때 대리님 컴퓨터가 꺼져 있었다는 거. 그럼 그 중간에 대리님이 맞나? 물론 동기도 남의 물건 건들면 안 되는 건데 그 애는 스벅 추정자 팬클럽 중 하나라서 그 다이어리를 지나칠 수 없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해. 아무튼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지고 싶던 다이어리여서 보면 안 되는 거지만 다이어리를 펼쳐봤다는 거야. 근데 뭐 한 장 한 장 보는 거 아니고 그 촤라르르 넘기는 거 알아? 그렇게 봤는데 중간에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종이를 주워봤는데 땡땡 보살 하고 번호가 적혀 있었대. 그래서 김대리님도 이런 거 잘 믿는 분이신가 생각하고 다이어리를 다시 끼우려는데 뒷장에 내 이름이랑 내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대. 아, 거기 가지고 와서 말하려고? 대부분 생일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캘린더 부분에 입력하지 뒷장에 따로 생년일 기입하나? 그리고 태어난 시간? 시간 쪽에 물음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 아, 태어난 시간 약간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물음표 적었나 보다. 그래서 동기가 그걸 보고는 좀 찝찝해서 한 장 더 넘겼는데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병동, 다친 곳, 어디서 다쳤는지 세세히 적혀있다는 거야. 동기가 너무 소름 돋아서 둘이 무슨 사이인가 의심했대. 내가 밖에서 통화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창문으로 고깃집 안쪽을 바라봤는데 대리님이 날 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분명 입모양으로 씨발 이랬어. 헉! 표정은 엄청 무표정인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약간 얼굴로 네? 이런 표정 알아? 이거 네? 이런 표정? 근데 또 갑자기 씨발 이러는 거야. 근데 순간 옆에 팀장이 말 거니까 생긋 웃으면서 눈은 나를 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다. 동기한테 방금 대리님이 이 모양으로 씨발이라 했다 하니까 미친 여자 같다고 무섭다고 서로 어떡하냐 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 같아. 일단 회식 자리로 들어와서 그냥 눈치 보면서 빨리 집이나 들어가지 생각하면서 술도 안 먹고 있었는데 대리님이 먼저 테이블에 있는 몇몇 직원한테 말하더라. 아 맞다. 다들 태어난 시간 언제야? 내가 심리 테스트 해줄게. 헐. 이런 거 은근 알아내려고 정보. 갑자기 진짜 손끝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들고 있던 젓가락이 부들부들거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자기는 이때 태어났다 이러고 한 직원은 그런 거 까먹었다 이러면서 재밌어하는 거야. 그러던 도중 갑자기 대리님이 땡땡씨는
태어난 시간이 언제야? 난 놀래서 다른 시간을 말했어. 예를 들면 오후 4시인데 오전 4시라고 한 것처럼.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근데 심리 테스트를 하겠다는 양반이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면서 엄청 급하게 가방을 챙기더니 그냥 확 갔어. 다들 당황할 정도였어. 바로 적어버리려고 가는 건가?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상한 이 주인공처럼 내 시간을 완전 다르게 말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 본인이 오후 4시에 태어났는데 저는 오후 5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처럼 아예 12시간 차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그 사주 볼 때 내가 알기로는 이 태어난 시간이 범위별로 다르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은 4시 한정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4시부터 7시가 하나의 개로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에서 가까운 시간대로 말하면은 유추가 가능해. 사시축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아예 12시간 차이나 이렇게 말해버려야 돼. 간지 있죠, 간지. 12간지. 그리고 다음날이나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쉬는 날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지역 번호가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사는 지역에 좀 의아했거든. 그래서 받았더니 그 할매였어. 니 팥 어디 있나? 받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였어. 서랍 깊숙이 잘 두었다고 하니까 할매가 아니 라면서 말을 반복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말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 진짜 신들린 사람처럼 거의 3, 40초 저렇게 같은 말만 되풀이하더라. 아니 그러더니 말이 뚝 끊겨서 할매가 막 급하게 말하더라. 잘 들으라고. 자기가 나 가고 나서부터 사발에 팥을 엄청 많이 쌓아 넣었다고 한다.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넣어놓고 항아리 뚜껑을 닫았는데 어제 항아리 뚜껑이 정확히 2동강으로 깨져버렸다는 거야. 전화 끊고 회사로 달려갔어. 회사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들어가 내 마지막 서랍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내 팥이 사라져버린 거야. 대리가 세변나봐. 미쳤다고 진짜 거의 울면서 할매한테 전화했더니 걱정 말래.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은 다음 주 중으로 잠깐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괜히 안심은 됐지만 그래도 그 대리라는 인간이 너무나도 무서워졌어. 소름 돋는 존재라는 게 완벽하게 깨달아졌어. 사무실 너무 무서워져서 일단 나오고 근처 카페에서 동기한테 전화했어. 동기가 회사 근방에 살아서 30분 후에 바로 카페로 나와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걸 다 얘기하니 동기도 잔뜩 굳어서는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 그 보살 이름과 번호가 적힌 종이를 찍은 사진이었어. 혹시 몰라 찍어뒀대. 무슨 일 있으면 이 보살한테 물어보자고 하는데 약간 그때 느낌이 싸하더라. 뭐랄까 그 보살한테 가서 걱정거리를 털어놓는다? 레스주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나는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거든. 이거 좀 위험해. 대리한테 이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에 대리 행동 보고 결정하자 하고 당분간 동기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일도 모른 채 월요병이다 뭐다 웃으면서 동기랑 출근했던 걸로 기억해. 월요일에 출근해서 밀린 메일 확인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대리님? 이러면서 대리님을 부르는 것 같았어. 굉장히 놀란 목소리로 말이야. 뒤돌아봤는데 진짜 가슴까지 오던 대리님의 머리는 누가 봐도 막 자른 듯이 짧게 잘려 있었고 죽을 듯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자기가 화났다는 걸 티라도 내는 것처럼 쾅쾅 구두굽 소리를 내며 들어왔고 신경질적으로 자리에 앉더니 괜히 서류를 쾅쾅 치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상한 상태였어. 주변 사람들은 괜찮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은 대리님은 괜찮다고 일하자면서 거래처랑 통화하고 그냥 평소처럼 일하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면은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서 그 궁금하고 사건의 시작이었던 무당의 실체도 알게 되었지.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어. 일도 바쁘기도 했고 쉬는 시간에 회사 옥상 가서 쉬려고 비상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드득 소리가 났어. 뭐지 싶어서 비상구 계단 아래쪽을 봤는데 대리님이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 구석에서 팥을 우드득 씹어먹고 있더라. 내가 분명 서랍 안에 넣어놨던 팥을 한 움큼 집어서 입에 털어넣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
진짜 소리 질렀어. 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가서 나도 모르게 대리님 손에 있는 파츠를 뺏었고 왜 그러시냐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아. 미친년아, 네가 왜 새벽에 태어나? 닭이 3번 울고 아침이 밝고 나서 태어난 년이 왜 새벽이라 그래?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 울부짖으면서 말이야. 너무 소리를 질러서 비상구 계단에는 대리님 목소리가 울렸어. 너무너무 무서워서 파츠를 비닐봉지에 꽉 쥐고는 적반하장이라는 듯 나도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 대리님 미쳤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맞받아쳤지.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그저 닭이 꼬꼬꼬꼬꼬꼬 3번 울고 네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말이 빨라서 기억이 못해. 진짜 왜 그러시냐고 소리 지르면서 비상구 계단에 내려왔어. 지나가던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막 보고 있고 너무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엄청 뛰면서 내 쪽을 가로막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 몇 시에 태어났냐니까 묻잖아 땡땡씨. 상사가 말하는데 답 좀 해. 동기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겨우 말리고는 나는 울면서 진정이 안 된 상태로 직원 휴게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할매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팥을 먹었다냐? 라면서 한숨만 쉬더라. 그러더니 제대로 된 미친년을 만났다면서 대리님한테 절대 태어난 날짜 말해주지 말라고 당부하더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고 동기한테 말하니까 동기가 그 보살한테 가보는 거 어떻냐 묻는 거야. 아, 동기 수상해. 왜 갑자기 동기가 확 수상해졌지? 일부러 말하는 거 아니야? 계속? 꼬드기는 거 아니야? 가서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는 차 한번 보자면서 동기가 막 가자고 그러더라고. 자기 같이 가주겠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할매한테 전화했어. 무당한테 가도 될지 말지. 걱정이 되니까. 근데 할매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그때 몰랐지. 할매가 그냥 일이 있어서 전화를 안 받은 거라 생각했을 뿐. 그래서 동기한테 할매가 허락해야 가고 싶다 하고는 자리에 들어왔더니 엄청 어수선하고 과장님도 무슨 일이라 묻고 그때 비상구 일들을 듣고 다 나한테 물어보더라. 짜증이 나서 그냥 대충 말하고 계속 업무하려는데 회사 메신저로 인사팀 아는 남자 대리님 계시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 미친 대리님이랑 동기인 걸로 알아. 아무튼 그 남자 대리님이 메신저를 보냈어. 땡땡씨, 김대리랑 왜 싸웠어요? 김대리가 몰래 인사기록실 들어갔다가 걸린 건 알아요? 오... 이거 저기 정보 보려고? 글쓴이 정보? 그래서 무슨 말이시냐, 자세히 좀 알려달라, 요즘 대리님 많이 이상하다 하니까 요새 인사팀에서 좀 이상하다 느껴서 약간 인사위원회인가? 이런 거 비슷한 게 열릴 것 같다. 근데 자기가 할 말은 이게 아니다. 인사기록실에서 뭘 보고 있었는 줄 아냐는 거다. 너네들이 예상했듯이 내 이력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걸 보고 있었대. 그런데 그 남자 대리님한테 걸린 거고. 근데 뻔뻔하게 걸려놓고 하는 말이 야, 원래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에는 태어난 시간 안 쓰냐? 라 물어봤대. 당연히 안 쓰지. 그래서 인사 대리님이 그래도 동기라 좀 달래면서 얼른 나가라고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라 보냈다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소름이 돋고 좀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했대. 이 얘기가 과연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다들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6개월 전에 입사해서 거의 6, 7개월 차가 되는 나한텐 너무 무섭고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해. 퇴사는 더더욱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이 사람 뭐야? 무서워. 와, 대박이다 이 사람. 444번째 쓰레예요. 닉네임이 죽을 444인 사람이 나와서 444 자기 이거를 태그 계속했어요. 4444444 사친놈. 컨셉이래요, 컨셉. 무서워. 스레츠 무시해. 그냥 다른 데서 보이는 레스주야. 와, 그럼 이 사람은 443번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렸겠네. 나름 자기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지? 했을 텐데 아무도 안 무서워해. 악마 정부 취급당해.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인사 대리님의 메신저를 보고 경악했어. 할매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았어. 화도 났고. 그때 당시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나는 그냥 동기한테 연락해서 그 보살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어. 동기랑 같이 그 보살한테 전화했어. 물론 동기 번호로 처음에 예약한다 했었는데 동기가 거짓말로 급하게 상담받고 싶다고 하니 저녁 8시까지 오라고 했대. 오.
자세한 위치는 동기 핸드폰에 문자가 왔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동기 차 타고 그 보살이라는 집을 가는데 가는 중에도 할매한 전화했는데 받질 않아. 그때부터 좀 불안했어. 보살이 있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7시 반 정도 되더라. 어플로치도 찾아보고 보살 집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보살집으로 예상되는 곳에 강아지가 엄청 지저댔어. 너무 놀래서 동기도 왜 이렇게 사납냐? 나 중얼중얼, 나도 무섭다고 중얼중얼 하는데 집 안쪽에 어떤 여자가 조용히 해! 라는 외침이 들렸고 금세 걔가 짖는 게 멈추더라. 정확히 8시에 초인종을 눌렀어. 누르자마자 바로 인터폰으로 들어와 이랬다. 난 동기 뒤에 숨어 있었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팔이 저리긴 하더라. 왠지 모르겠어. 아무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복 입은 여자가 나를 보더니 이랬어. 놀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인 줄 아냐 오냐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는데 솔직히 그 모습 보고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화가 더 났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대리님이 혹시 여기 왔다 갔냐? 대리님이 많이 이상하시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 나도 따박따박 따졌어. 그랬더니 그 보살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라고 더 발악하기 시작했어. 동기도 진정하라면서 둘을 말렸고 보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나를 엄청 째려보더니 한숨을 쉬더라. 약간 그 오징어 게임 보살 같다.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렇게. 그리고는 갑자기 쯧쯧쯧 혀를 차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잡년, 네 할머니가 얼마나 공을 들였을꼬. 네 할머니 때문에 피도 못 말리고 였나? 아무튼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 그러면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그때 할매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 할매한테 전화 받으려고 하는데 걔가 너무 짖더라. 일단 나와서 마당 같은 곳에 전화를 받으니까 할매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였어. 그 신기 있는 할머니가 아니셨고 엄청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땡땡아 절대 네 태어난 시간 말하지 마라. 알았어? 이러시더라고. 왜 할매 전화로 우리 할머니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겠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끊으셨어. 이 신기 있는 할매는 뭔가 의식 중이었나? 그래가지고 진짜 할머니가 전화를 주신 건가? 마치 그 북성에서 그런 연출 있잖아요. 서로에게 살 날리는 것 같은 그건가? 동기가 내 이름을 부르길래 일단 집으로 들어갔어. 동기는 엄청 화가 난 표정이었고 보살은 좀 많이 당황해 보였어. 동기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데 자세히 보니 볏짚으로 만든 인형이야. 그 저주 인형 같은 거네. 그 볏짚 인형을 내가 뺏어서 봤는데 내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고 가운데 이름 한자에 뾰족한 무언가가 박혀있던 것으로 기억해.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오친놈도 있네요. 오오오오. 너무 화가 나서 그 뾰족한 무언가를 뽑고 그냥 던져버렸어. 보살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눈을 엄청 크게 뜨면 소리 질렀고 동기가 이런 거 저주 내린 인형 아니냐?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난리 부렸던 것 같아. 보살이 경찰이라는 소리에 표정이 엄청 일그러지더니 방에서 핸드폰을 들고 나와 누구한테 전화한다는 듯 했어. 그 상대방이 전화 받자마자 소리 지르더라. 내가 들키지 말라고 했지! 넌 끝이야! 돈 다시 받아갈 생각하지 마! 하면서 고함을 질렀어. 핸드폰 너머로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맞아, 김 대리님이셨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뺐고 대리님,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저 볏짚 인형 증거로 제가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바닥에 떨어진 볏짚 인형 들고 그 집을 나왔어. 뒤에선 보살이 가만 안 둘 거다 하면서 시작해서 욕을 퍼부었고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동기가 부축한 상태로 같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 걸자마자 신호음이 다 가기도 전에 바로 엄마가 받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어난 시간 말했냐고 들켰냐고 물어보더라. 볏짚 인형부터 다 말했어. 엄마가 엉엉 우시더라. 옆에서는 할머니 목소리 들렸는데 우리 아가 이런 소리만 들리고 나도 엄청 울었어. 그리고 할매가 전화를 받은 것 같더라. 엄청 힘이 없는 목소리였어. 할머니가 내려오래 집으로. 회사고 뭐고 네가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빨리 내려오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대리님에게 전화가 왔어. 받자마자 대리님은 엄청 울더니 시발로 무슨 년 어쩌고저쩌고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너는 다 가지고 태어나서 남은 인생은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나 어떡하냐면 소리 질렀고 그냥 나는 폰을 껐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반차를 쓰자 과장님이 대리랑 같이 신입이 반차 쓴다고 눈치는 주긴 하더라. 그날 대리가 안 나왔거든? 죄송하다 하고 바로 내려갔다. 할머니 집에 가자 할머니는 절관에 계시는 분들이 입는 옷 같은 걸 입고 할머니는 날 보며 한숨만 푹푹 쉬더라. 그러면서 할매가 하는 말이 니 잘 들어라.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난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하는 거야. 할매에게 자꾸 무언가 알려주는 그 존재가 말해준 것 같아. 할매한테 들은 바로 얘기하면은 나는 공들여 태어난 여자애가 맞아. 앞으로 앞날도 무탈 없이 사고 하나 없이 무난하게 자랄 아이인데 대리라는 여자의 사주가 좀 앞날이 깜깜하대. 그 대리의 생년월일은 몰라서 할매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 할매한테 느껴지는 영적인 존재는 대리가 앞날이 많이 검대. 그래서 그 대리가 보살을 찾아간 게 아닐까 싶더래. 확실한 건 자기가 그 보살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보살을 만나면은 서로의 기가 너무 셀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만나는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대리 인생과 내 인생 앞날을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보살집으로 가자고 했어. 알겠다 하고 그날은 할매가 하라는 대로 파츠 담긴 비닐봉지를 베개 안에 넣고 자고 아침 일찍 할매가 깨우길래 일어나니 어떤 물을 주면서 마시라고 했어. 향은 좀 버섯 향이 났어. 할머니랑 엄마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할매랑 내가 그 보살집으로 향했어. 보살집에 내리자마자 또 개가 짖었어. 전에 갔던 때랑 다르게 대문이 활짝 열려있더라. 그래서 할매가 갑자기 그쪽을 보며 허리 숙여 인사하더라. 그리고 따라오라며 내 손을 꽉 잡았어. 그 대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흰색 실로 만든 팔찌라고 해야 하나? 그걸 주면서 절대 빼지 말고 뺏기지도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했고 알겠다는 말과 함께 대문을 넘었어. 걔는 짖다가 내가 할머니가 대문을 넘는 순간 조용해졌어. 할미는 자꾸 속닥속닥거렸고 대충 가여운 내 아가를 한 번만 더 보살펴줘라 이런 식의 말이었어. 대문을 넘어 마당 계단을 오르는데 현관문도 열려있더라. 할매는 다시 한번 현관문에 허리 숙여 인사하고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어. 들어가자 거실에 보살이 눈 감고 앉아있었어. 그리고 눈을 뜨고는 일어나 우리 할매한테 똑같이 허리 숙여 인사하더라. 오, 이 신기 있는 사람끼리의 뭐 예의인가? 전날까지만 해도 소리 지르고 미친년이다 뭐다 했던 사람이 그 할매 앞에선 온순해져서 나도 놀랬어. 할매가 맞은편에 앉으면서 혀를 차는 거야. 어쩌다 이리 검은 길을 택하셨어요. 그랬나?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살이 웃으며 말하더라.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선 검은 길을 택해야죠. 라는 식으로. 중간에 이런 사람 왜 자꾸 있는 거지? 검은 길.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내 채널에서 내 발음 놀리려고 하는 거? 검은 길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검은 길이라고? 사람 이름 같아. 먼 길이. 옛날 사람 같아. 자, 다시 읽을게요. 대문에서 다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 창문을 보니 대리님이 들어오고 있었어. 엄청 사람이 초췌해져서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본 할매가 한숨을 쉬더라. 저 가여운 것, 지 팔자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을 감히 우리 애기 팔자를 넘보고 우리 애기처럼 살아가려고 바라가 아닌 바락을 다 한다면서 저 미천한 년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며 찌릿거리며 한숨만 자꾸 내쉬다가 이내 가슴을 퍽퍽 치더라. 답답하다 답답하다 라고 계속 같은 말만 내뱉으셨어. 대리가 들어오자마자 보살아한테 진짜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들키겠다고 이러는데 어이가 없더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안 들키겠다는 말이 나오나 라 생각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땡땡씨 말고 다른 사람 찾아봐요 라고 하자 할매가 보살 앞에 있던 책장 같은 걸 퍽 하고 내리쳤어. 하지만 대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진짜 맥 빠진 사람 마냥 보살만 쳐다보고 있었어.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지. 할매가 너는 그냥 네 팔자에 살아야 된다. 그만해라 라 했고 대리는 추점 없는 눈으로 날 보면서 미친 듯이 웃더라. 그리고는 울었어. 울면서 말했어. 나는 보살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보살님이 그랬잖아요. 땡땡이랑 산 바꿔준다며. 나도 애기 낳고 엄마가 될 수 있다며. 라고 엉엉 울더라.
보살 표정도 싹 굳고 할매 표정도 엄청 굳었어.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난 진짜 대리님만 멀뚱멀뚱 쳐다봤어. 대리가 엉엉 울자 할매가 대리 손을 잡았어. 그리고 할매도 울더라.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살은 입술만 꾹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할매가 가여운 것 이러면서 울고 대리는 진짜 애기라도 된 마냥 엉엉 울었어.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땡땡씨 나 불쌍하지. 태어난 시간만 말해주면 안 될까? 나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응? 라고 말했어. 할매가 휙 하면서 대리를 달래듯 어깨를 붙잡으면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를 반복했다. 대리가 무릎을 꿇으며 할매한테 빌더라. 땡땡이는 참 예뻐요. 할매 손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리 감싸요? 할매 방금 제 미래 봤죠? 그쵸? 보살도 그랬어요. 보살도 내 미래를 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면서 엄청 비는데 그때서야 파악이 되더라. 김대리가 왜 그랬는지. 보살이 나와서는 봉투를 대리 쪽으로 던졌어. 레스주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돈 봉투야. 대리님은 싫다고 이거 왜 주냐고 저의 삶 바꿔주신다며요 하면서 엉엉 울었고 할매는 그 돈 다시 대리님 주머니에 넣고 대리님은 미친듯이 소리 질렀어. 할매는 벌떡 일어나 보살한테 넌 이미 탐욕에 물들었으니 앞으로 그 탐욕으로 힘들 거라 하셨고 보살은 그냥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대리가 갑자기 내 쪽을 보다가 내 손목으로 시선을 멈추더라. 그러면서 활짝 웃으며 보살을 바라보며 말하길 보살님 흰색 실이에요. 보살님이 그랬잖아요. 흰색 실이 내 동아줄이라고 라면서 내 쪽으로 오는데 진짜 사람이 미치면 저리 되는구나 싶었어. 할매가 대리 손을 꽉 잡으며 정신 차리라고 호통치고 보살도 대리의 행동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 대리는 엉엉 울고 나는 흰색 실만 꽉 붙잡고 간신히 뺏기진 않았어. 계속 할매가 달래서 대리가 안정되었을 때 보살은 미안하다고 하며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끝내자 했어. 대리는 진짜 세상 잃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라. 할매가 대리를 데리고 차로 갔고 할매는 잠깐 나보고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대리랑 할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대리는 그냥 울기만 했어. 이윽고 대리가 내렸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 퇴사할게. 앞으로 내가 너를 보지 않는 게 좋겠어.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싶어. 자세한 얘기는 할머니는 들어. 갈게. 회사에서 그냥 모른 척 해줘. 그러고 터벅터벅 하더라. 뭐야 개뻔뻔해.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 화내고 뭐라고 할 사람 나고 볏집 인형은 또 뭐고 나를 저주하려고 했다는 생각? 이 행동 자체만으로 따지고 싶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에 타더니 할매가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보는 거야. 대리님한테 동생이 있었대. 근데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 근데 대리님이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 용하다는 보살이 있어서 그냥 대충 신점 하나 볼까? 하고 찾아갔더니 그 죽은 쌍둥이 동생이 앞날을 맡고 있어서 애도 못 가지고 남자가 있어도 밖으로만 싸돌아다녀서 외로운 삶을 살 거라고 했대.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생과 태어난 연도 띠가 같고 칠삭둥이로 태어난 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알아야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헛바람을 부린 거야. 그 보살이 삶을 바꿔주겠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했던 거고 대리는 온전히 그걸 믿은 거고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입사를 하고 대화하다 내 나이를 알게 되었을 때 태어난 날도 알게 되었다가 내가 그냥 입사 초에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엄마 할머니가 엄청 아끼셨다라는 말을 했는데 대리님은 아차 싶었던 거지. 아, 이 애가 날 살리겠구나 라고. 보살이 사기친 게 맞아. 그걸 넘어간 대리도 바보고. 대리가 나에 대해서 알자마자 바로 보살에게 달려왔고 보살은 얼씨구나 하고 볏집 인형 만들어서 날 저주하려 했고 나의 삶과 똑같아져야 한다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어느새 내 삶과 대리 삶이 바뀌어질 거라며 제대로 헛바람을 불었던 거고 할매가 예상하기로는 볏집에 못이 박히는 순간 파치든 장독이 깨진 게 아닐까라 하더라고. 허무하게 수리가 마무리된 것 같지만 나에겐 정말 끔찍했던 일이고 안타깝게 할매는 몸이 좋지 않아서 현재 요양 중이야. 회사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좀 돌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졌고 나도 솔직히 다니는 게 좀 힘들긴 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고 떠나야지라는 생각에 버티고 있어.
그 보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대. 동기의 말에 따르면은 막상 할매는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막상 보살을 보니 구라였다라고 느껴졌으려나? 보살이 떠났다는 게 동기가 그랬다고 말했대요. 일단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 글은 뭐지? 질문을 받고 있네요. 글쓴이가. Q&A 시간. 여기까지네요. 진짜로 허무하네. 급 완결 느낌? 이 사람 결말이 나만 이해 안 가나?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레주야 꽃길만 걸어 하고 꽃 이모티콘도 하고 하트 했는데 진짜 허무하네. 웃기다. 중간에 검은기 너무 웃기네. 이런 얘기. 생각 외로 동기가 아니었네요? 아니야, 레스죽 이 사람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동기가 아닌가? 이거 나의 억측인가? 그러니까 대리 얘기가 좀 짧았죠. 자, 담비님이 번역해주신 레딧 괴담. 죽은 지 5년 된 남편이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영어 공부할 겸 번역합니다. 오역의역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남편 드류가 사고를 당한 거는 결혼한 지 2년이 된 무렵이었다. 음주운전자 정면 충돌. 사고 현장에서의 즉사. 너무 싫은 사고다 진짜. 2020년으로 돌아가 팬데믹과 고립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드류의 어머니와 함께 일을 다시 시작했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문자가 시작된 거는 그 다음부터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구나. 첫 문자는 내가 고급진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데이트할 때였다. 드류의 번호로 온 빈 문자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띄어쓰기를 누르고 보낸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문자는 저녁에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문자에는 마침표만 보였다. 점 하나 보였대요. 처음에는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은 나이 든 사람이나 자폐가 있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내가 문자를 보면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주변에 문자에 관해 물어봤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봐야 할지 생각해봤지만 문자에 그 어떤 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뒀다. 그저 이상한 문장 기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류라는 생각도 했다. 우연히 시스템이 그의 번호를 다시 작동하게 했고 그런 문자를 나한테 보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자에는 패턴이 보였다. 데이트 중이거나 데이트를 준비할 때의 문자가 왔다. 점점 우연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내 스스로에게 우연일 뿐이라고 피해망상이라는 말도 했다. 드류의 기일이 다가오자 문자의 빈도가 증가했다. 1개 또는 2개의 문자가 왔다. 점점점 점 반점점 반점점. 왜 이거 모스부 아니야? 매번 이해가 안 되는 기호뿐이었다. 드류의 길 문자가 10배로 증가했다. 그중 5개의 문자는 오전에 왔다. 오후에는 15개가 넘었고 그가 죽은 시간인 오후 9시 11분이 되자 더더욱 빨라졌다.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누군가 날 가지고 논다. 난 경찰서에 갔다. 경찰관이 말하기를 문자가 온 곳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에 연락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도 말했다. 아마도 그냥 스팸일 거예요. 요즘에 스팸 문자 양이 엄청나요. 경제가 이렇다 보니.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저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제 남편 기일에 문자가 더 많이 왔잖아요. 그거 안타깝네요. 더 알아내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심한 톤으로 말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난 집으로 돌아와서 매년 하는 행동을 했다. 7시에 그가 가장 좋아하던 영화인 스트레인지 댄 픽션을 들고 와서 와인 한 병을 개봉했다. 내 옆 의자를 톡 치며 보이지 않는 드류가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스트레인지 댄 픽션이란 영화는요, 갑자기 머리에서 나레이션이 들리면서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남자가 죽음을 피하는 코미디 영화래요. 오. 나는 드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난 드류가 옆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맥이 질레나 너무 귀엽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했다.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은 그녀랑 사귀었을 텐데. 그리고 그녀가 연예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윌 페럴 너무 어려 보여. 꼬맹이 같아. 너무 어색하잖아. 그녀가 완전 싫어하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점점점. 이러면 너무 소름 돋겠다.
죽은 남친한테 말하는 척하는데 죽은 남친한테 문자가 왔어. 너무 무섭겠는데? 나는 얼굴을 일그리고 경찰에 다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만 말했다. 난 빈 공간을 바라봤다. 당신이 그리워. 당신이 너무너무 그리워. 핸드폰을 바라보고 알림이 오길 기다렸다. 그가 들었기를 작게나마 바라고 있었다. 만약에 그 문자가 정말 드류라면? 만약에? 나는 트와일라이트 존의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한 노인이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넘어진 송신탑을 발견했고 늘어진 전선이 그의 남편 묘지 위에 있었다. 이것도 2000년대에 그런 유령 EMF가 연락 오류를 만드는 걸까? 하지만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그의 유령이 나와 연락하라는 건 아니다. 누군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다. 누군가가 족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경찰한테 들은 유일한 대답이 맞는 거야. 나는 일어서서 와인잔을 채웠다. 하지만 따르는 동안 손이 너무나 떨렸다. 다시 따르려고 하자 떨어뜨리고 말았다. 유리잔은 조각조각 났고 와인잔은 바닥을 적셨다. 씨바. 나는 속삭였다. 눈물을 참으며 봉투를 가지고 와 조각을 주었다. 아! 조각에 엄지를 베었다. 절대로 취하고 우는 상태로 조각난 유리를 치우지 말라라며 욕을 하며 일어나서 수도꼭지 아래에 엄지를 씻었다. 띠링! 의자 팔꿈치에 있는 핸드폰을 슬쩍 봤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문자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웃음 표시. 스마일 표시가 왔어요. 왜 손이 베인 뒤에 이런 웃음 표시를 보냈지? 행복하게 살 때는 그런 점점점 이런 거 보내고 이 사람이 불행해져가지고 빨리 나한테 오라는 느낌인 건가? 배웠잖아요. 피가 났잖아. 이건 좋아? 이런 느낌인가? 빈 문자가 아니었다. 말도 안 되던 기호도 아니다. 망할 웃는 얼굴이었다. 엄지를 베인 뒤에 온 문자. 그냥 웃는 이모티콘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류가 쓰는 이모티콘이랑 똑같았다. 드류는 항상 부호를 썼지 그림 모양을 그린 적은 없다. 이모티콘 안 쓰고 이걸 썼나 보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정말 날 가지고 놀고 있다. 나는 주방 창문으로 가서 주변을 살금살금 걸어 확인했다. 커튼을 치고 집에 문이 다 잠겨있는지 확인했다. 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누군가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들이 저한테 웃는 얼굴 모양을 보냈어요. 제가 손이 베인 직후에. 그건 우연 아닐까요? 전에는 그런 웃는 얼굴이 온 적이 없어요. 네,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통신사에 연락할게요. 20분 안에 연락할게요. 이해됐죠? 네. 난 시계를 흘낏 봤다. 오후 8시 59분, 드류가 죽기 12분 전. 난 소파로 돌아갔다. 엄지에 감은 페이퍼 타월이 피가 젖었다.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렸다. 띠링 점점점점 띠링 점점점 계속 점점점 문자가 오고 있어. 닥쳐. 나는 빈 공간을 바라봤다. 멈춘 화면에는 매기 질렌할과 윌 페럴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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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라고. 오후 9시 7분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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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다. 한 단어가 이해가 안 되게 섞여 있었다. 점점점점점 도망가 땀땀점점점점 도망가 점점점 도망가 띠링 띠링 띠링. 대량의 문자가 내 벨소리를 인해 끊어졌다. 경찰서였다. 여보세요? 내가 물어봤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와요. 문자가 당신의 집 안에서 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같이 있었네?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나는 일어나서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내 등을 거칠게 끌었다. 정면을 바라보며 넘어져서 등에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앞에는 드류의 엄마 얼굴이 보였다? 창녀. 그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녀가 내 옆구리를 발로 차며 말했다. 드류가 없던 것처럼 연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드류가 죽고 바로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해? 벌써 5년이에요. 드류를 사랑하긴 했어? 정말로?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다시 나를 찼다. 나는 카페 뒤로 피를 튀겼다. 멈춰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문이 부셔지며 열렸다. 경찰관들이 문 쪽에 서 있었다. 경찰관들은 드류의 엄마를 구금할 정도의 증거로는 충분히 있었다. 그녀는 나를 지켜보고 스토킹하며 나에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 여러 식당과 가게들의 보안 카메라에는 내가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가 나를 쫓아냈다는 걸 증명했다. 드류가 살아있을 적 여분의 키를 주었기 때문에 내 집에 침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드류의 예전 핸드폰 번호를 다시 개통했고 나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었다. 나를 겁먹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녀와 같이 슬픔 속에 살도록 말이다. 그녀는 내가 데이트한 이후 혼자 울며 밤을 보낸 걸 보지 못했다. 내 옆에 있는 게 드류였으면 하면서 다른 누구도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떠올리던 그 밤을 말이다.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게 남아있다. 경찰이 말하기를 그녀의 핸드폰 확인했을 때 그녀가 보낸 문자는 온통 기호와 웃는 얼굴만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도망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가끔씩 그 문자가 드류로부터 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날 지켜보면서 내가 살기를 바라며 말이다. 오, 이런 얘기네요. 헐. 이거 너무 소름 돋았어. 같은 집에 있었다라는 거랑. 옆에 드류 있는 척하며 혼잣말 하는데 문자 오는 거. 그거 다 보고 있던 거네, 엄마가? 헐. 드류맘. 드류맘 미쳤다. 다음 것도 레딧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진짜로 엄청 오래 묵혀있던 거거든요? 이 카페에. 근데 내가 왜 묵혀놨냐면은 길어요, 엄청. 거의 아까 그 대리님 슬의 그 정도라 가지고 아 이거 나중에 읽자 하다가 계속 길어져가지고 지금 드디어 읽는 겁니다. 뭐냐면은 돼지 먹이주기라는 거예요. 코딱지 안말자님이 번역해주셨어요. 이거가 좀 알아보니까 은근 유명하다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잔인하다 했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다수 등장해서 등장인물마다 목소리의 색을 다르게 했습니다. 거슬린다면 죄송해요. 아니 이게 나요 이게. 상편, 하편이 따로 있대요. 잔인한 표현이 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해주세요. 이게 2024년 10월에 올라온 거네. 진짜 오래됐다. 난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릿속은 어지러웠고 둔한 통증이 내 목을 감쌌으며 갈증을 느꼈다. 내가 처음 느낀 건 그것이었다. 초점이 다시 맞춰지면서 마른 입술을 핥았다. 몸이 아팠고 내가 빈방 한가운데 금속 의자에 묶여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척박한 콘크리트 벽은 더럽게 얼룩져 있었고 바닥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방을 밝혔다. 움직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어둠이 사라졌다. 내 앞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고 복도의 벽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머리를 비우고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건지 떠올리려고 했다.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내 생각에 집중했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떠올리려 간절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난 다시 눈을 뜨고 숨을 내쉬었고 여전히 목은 말랐다. 문 밖 복도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이 들렸다. 비명소리였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긴 했지만 날 진정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저기요! 난 소리쳤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난 심장이 쿵쾅거리를 느꼈지만 목을 가다듬고 다시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저기요! 이런 거 내면 오히려 더 위험한데. 어두운 복도에는 처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다. 난 말을 멈추고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었지만 밧줄은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단단히 매듭 찌어져 있었다. 나는 내 상상력과 맞서 싸웠다. 내 머릿속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아, 기억만 나면 될 텐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작은 발소리가 빠르게 쿵쾅거렸고 그만큼 내 희망도 커져갔다. 난 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날 도와주길 기다렸다. 어린 소년이 방으로 달려들어왔는데 빨각색 온실을 입고 발을 덧대고 있었다. 온실은 주로 아이들이 입는 일체형 옷이래요. 아, 그 애기 때, 완전 애기 때 입는 그런 거. 그거 진짜 귀여운데. 플라스틱으로 된 악마 가면을 쓰고 있었고 호기심이 어린 거대한 푸른 눈이 날 맞이했다. 난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불가능할 정도로 둥글고 커다란 눈, 그거는 눈구멍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다.
내 척추를 따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난 그걸 떨쳐내고 말을 꺼냈다. 이 아이가 날 자유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난 소곤소곤 말했다. 날 여기서 꺼내줄 수 있어? 소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발 날 풀어줘.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 뭔가 실수야. 나는 묶인 팔을 의자에 부딪히며 말했다. 이상한 가면 뒤에서 날 보는 소녀는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가까이 기대어 속삭였다. 마치 젖은 비단 같은 목소리였다. 너 잘못했잖아. 아니야, 이거 실수야.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당황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어. 아니야, 미안해. 기억이 안 나. 그냥 날 이 의자에서 꺼내주면 안 될까? 나는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말했다. 우리 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 과체중의 남자였다. 그의 험악한 얼굴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뒤틀려 있었고 팔에는 톱질에 총열이 짧아진 산탄초를 들고 있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자 난 소리쳤고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육중한 남자는 나를 무시하고 아이를 붙잡아서 벽에 세게 밀어붙였다. 오히려 아이를 콘크리트에 등이 부딪히자 소녀는 으르렁거리며 눈을 들어 남자를 불아렸다. 남자는 말없이 산탄총을 들어서 소년의 머리통을 날렸다? 왜? 벽에는 피와 살로 그린 꽃이 폈고 철권으로 내 배를 때린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내 귀는 윙윙댔고 머리를 잃은 몸이 땅과 하나 되는 것을 공포에 실려 지켜보는 내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다시 호흡이 폐로 돌아오자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님 맙소사. 이런 애랑 말 섞으면 안 된다는 룰이 있는데 말해가지고 쏜 건가? 난 비명을 지르며 밧줄에 매달려 눈을 크게 뜨고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남자는 내 비명이 들리지 않는 듯 몸을 굽혀 소년이었던 것을 들어 올렸다. 그리곤 어깨에 메고 문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복도에 악의적인 웃음이 터져나왔고 기쁨에 겨운 울부짖음이 퍼졌다. 난 눈을 질끈 감아 그 귀를 먹게 할 정도의 소음을 막으려 했지만 절대적인 공포가 내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채웠다. 잠시 후 웃음소린 잦아들었고 난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방금 일어난 일이 진짜라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내 앞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놀랐다. 그는 심플한 흰색 단추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짧은 갈색 머리를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녹색의 눈은 생기가 없이 둔해 보였고 두꺼운 입술은 모서리가 늘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군요? 역겨워라. 그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턱끝까지 수많은 질문이 솟구쳐왔지만 그의 날카로운 손은 공기를 가르며 내 질문을 물리쳤다. 그는 이빨 위로 혀를 뻗으며 비웃었다. 이곳이 얼마나 씹창난 곳인지 다 본 것 같은데 그래 눈빛에 써있어요. 나 겁먹었어요 라고. 다시 보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온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지에 지리고 있잖아? 여기 어디야? 원하는 게 뭐냐고! 여기서 나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집, 가족,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같군요. 제발요. 제가 당신들에게 뭘 했는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한 거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난 고개를 저었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그건 마저 두려웠다. 그 남자는 나를 벌레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당신, 아내가 일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작 더미에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잖아. 너 죽었다고. 아, 여기가 저승이야? 아... 늪지대에서 괴물이 기어나오듯 최근의 기억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눈이 크게 떴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게 맞다. 난 자살했다. 그 사건은 고속열차처럼 내 뇌를 찢고 날 휘청거리게 했다. 아무튼 전 댄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내 얼굴에 그려진 충격을 무시하며 말했다. 전 여기서 2인자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제 담당이죠. 당신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쓰레기들을 위한 이 일도 이제 지쳐서 빨리 끝내고 싶네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할 기회를 드리죠. 약간 기독교 그 성경 바탕인가? 성경에서도 스스로 목숨 끊는 거를
되게 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살자를 죄로 취급하는? 맞나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엄청난 죄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쵸? 큰 죄악이죠? 그는 나를 내려다봤고 난 최대한 내 생각을 압축해서 정리하려 했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지옥 같았다. 나는 왜 살자 한 거지? 난 혼란의 안개에 맞서 싸웠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난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 맞아, 그게 시작이었어. 난 눈을 꼭 감고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리려 했었다. 내 아내 테스, 그걸 알게 된 그녀가 날 떠나려 했어. 난 벗어날 곳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갑자기 해고되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단 말이야. 난 파산할 거고 곧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아내는 그 사실 때문에 날 미워했고 다른 것도 있었어. 맞아, 그녀가 바람피고 있었어. 아내가 자고 있을 때 휴대폰에 있는 문자들을 보고 확신했지. 내 인생은 이제 구렁텅이에 떨어졌고 선택의 여지가 없던 거야. 굴욕감과 부끄러움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기요, 미스터 씹새끼씨, 질문 없습니까? 헐. 데니가 내 얼굴에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이렇게 했나보다. 싸가지 없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물었다. 여기 지옥인가요? 맨날 똑같은 질문들만 하시는구만. 데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요, 여긴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여긴 검은 농장이죠. 사실 제가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저 위쪽에 있는 신님이 스스로 목숨 꿈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시죠. 살자자들. 알다시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당신네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곤란한 일이라고. 악마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량한 사람도 있는 마당에 잠깐 마음이 약해졌다고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윗집 주인님과 아랫집 머슴이 이 문제를 다투는 데 지친 것 같아.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여기 검은 농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신이 이곳을 만든 건가요? 난 점점 더 혼란스러워해 물었다. 데니는 침을 바닥에 뱉으며 싱긋 웃었다. 물론입니다. 어느 순간은. 하지만 돼지를 책임자로 앉히면서 통제력을 잃었죠. 돼지가 뭔가요? 씨발, 말 좀 끝낼 수 없을까요? 개같은 살자자님? 와, 이 사람 너무해. 신이 이곳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돼지에게 책임을 맡겼고 잠시 잊었던 거야. 뭐 그 사이 돼지는 새로운 힘으로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기 결심했죠. 당신 주변에 있는 이 엉망진창들이 그 실험의 잔해라고 할 수 있죠. 검은 농장은 그 전이 훨씬 좋았지만 돼지는 변화를 주고 싶어 했거든요. 나는 자신만의 비전이 있달까? 당신이 보는 이 사람들이나 괴물들 모두 돼지가 삶을 만들어보려 했던 시도입니다. 신의 지구를 모방하면서도 여기 창조물들은 죄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서 뻔뻔스럽게 날뛰는 꼴을 보면 완전 혼돈이지. 검은 농장은 괴짜와 괴물들의 서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놈의 사후세계이기도 하고.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라는 걸쭉한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안 돼, 이게 내 최후일 순 없어. 나 이런 거 믿지도 않았다고. 이거 현실이 아니야. 분명 깨어날 수 있는 악몽일 뿐이라고. 그래야만 하잖아. 데니가 내 뺨을 가볍게 후려쳤다. 어이, 나한테 지랄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 돼지에게 먹이를 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내 숨결이 증기기관처럼 거칠게 뿜어나왔다. 그게 다야. 돼지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널 다시 네 삶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쩌긴 지옥주택 1순위 당첨이지. 결정하기 전 그러면은 니네 세상에 있는 검사님처럼 동전이나 튕겨보던가 우리랑 여기서 머물던지 돼지한테 먹이를 주던지 여기에 있으면 당신을 내보내주겠다는 소리지. 확실히 말해주는데 복도 끝에 당신을 기다리는 거는 글쎄 지옥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만 말해두지. 복도 끝에 엄청난 게 있나 보다. 난 힘겹게 침을 삼키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 최선을 다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있으면 거길 따라 나가는 것이다. 이곳 검은 농장에서 영혼을 보내거나 지옥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돼지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아갈 기회를 위해선 뭐든지 할 거다. 이 악몽을 가꾸면서 내 문제는 비교할 건덕지조차 없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복도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숨은 날카롭게 들이쉬었고 목이 타들어갔다. 데니는 소리를 알아차리고 싱긋 웃었다. 꽤나 험한 것 같죠? 그는 여자의 목소리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가가 여전히 그녀를 치고 있었고 두들겨 맞는 소리가 내 상상력을 공포로 불태웠다. 제발요, 돼지한테 먹이를 주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데니는 나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혼자 즐기고 계세요. 당신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선택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여기 있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떤 선택지도 다 별로인 것 같은데. 그는 방을 떠났고 나는 혼자 어두운 방에 남겨졌다. 내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고 여자의 비명은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일단 상편 여기까지. 나 이거 읽으면서 약간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기 호스텔에서 고문당하는 장소 있죠?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도 복도 이렇게 쫘라락 있고 방마다 고문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옆방에서 막 깍 하는 거 소리 들리고. 그래서 또 하편 읽어볼게요. 상편보다 더 잔혹한 표현이 많대. 허걱스. 자. 어느 순간 난 반쯤 잠들었다. 방 안의 어둠이 날 압박하고 있었고 내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팠고 목구멍은 불타고 있었다. 갈증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목을 긁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술은 구겨진 종이 같았고 내 머릿속은 누가 북을 치는 것처럼 요란했다. 초점은 맞지 않아 흐릿했고 내 마음은 비명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다. 머릿속에 안개를 걷는 것처럼 뿌옇고 발가락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찌르는 걸 느끼기 전까진 방에 누군가 들어간지도 몰랐다. 맨발이 고통으로 타오르자 안개가 걷혔다. 난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려 했지만 단단히 묶여있는 탓에 그러지 못했다. 초점이 다시 잡히고 난 발가락 사이로 피가 흐르는 걸 느끼며 고통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난 원인을 찾아 시선을 아래 내렸고 목구멍을 타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원인은 팔이 없이 나를 올려다보는 남자였다. 그는 벌레처럼 바닥을 기어다녔고 머리는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딱딱하고 더러운 딱지가 앉아있었다. 다리는 철조망으로 묶여있었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을 꿈틀거려야 했다. 눈꺼풀 없이 넓게 찢어진 충혈된 눈동자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강렬한 배고픔이 느껴졌다. 그의 치아는 모두 뽑혀있었고 긴 나사로 대체되어 있었는데 마치 보석의 원석처럼 잇몸이 튀어나와 있었다. 신곡에서도 저런 식으로 고문해요? 단테? 아, 이런 식의 묘사가 있어요? 약간 참고를 했나 보네. 그의 목엔 쇠사슬 끈이 묶여 있었다. 시선은 끈을 따라가 바닥을 가로질러 문 끝에 알몸의 남자에게 다다랐다. 그의 몸은 털이 없이 뚱뚱했고 그의 애완동물처럼 딱지로 덮여 있었다. 더러운 자루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있었고 뚫린 천에서는 붉은 눈만이 보였다. 저리 꺼져! 그만해! 난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나는 그 철 지렁이를 발로 차면서 날카로운 금속 이빨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난 발꿈치를 그의 머리에 내려쳤고 얼굴이 바닥에서 튕겨나가며 그는 비명을 질렀다. 주인의 입에서는 쾌감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며 검은 안개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사슬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며 그가 돌아섰고 나는 팔이 없는 남자가 목이 끌려나가는 걸 바라봤다. 남자가 남기고 간 쾌감의 흔적에는 죽은 괴미들이 뒤엉켜서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난 속을 개어낼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멋지 않은 탓에 담즙과 점액질만 나올 뿐이었다. 여기서 꺼내줘.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두 남자가 복도를 떠나는 것이 들렸고 사슬의 쇳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위로 살덩이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지렁이 사람? 난 다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남은 침절물들을 바닥에 뱉어서 입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얼마 후 난 다른 사람이 다가온 소리를 들었다. 난 초췌했고 멘탈은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였지만 그 소리는 날 깨웠다. 난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이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공포에 대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문지방에 서서 날 바라봤는데 눈 하나가 없고
두개골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이 뚫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성하게 거칠었고 새 둥지 마냥 갈색으로 엉켜 있었다. 더러우면서도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누더기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멀쩡한 다른 눈에는 성숙함이 느껴졌다. 아직도 생각 중이야? 거칠고 딱딱한 그녀의 목소리가 물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돼지에게 먹이를 줄지 말지 말이야. 아직도 고민 중? 당신은 누구시죠? 원하는 게 뭐예요? 나도 한땐 당신과 같은 곳에 있었지. 내 운명을 결정하려고 노력했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었거든.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종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많이 다르잖아. 일말의 경고조차 없었고. 난 다시 매듭을 확인하고 물었다. 당신도 살자 한 건가요? 나처럼? 당신은 저런 창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 마음이 아픈걸?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 맞아, 나도 살자 했어. 난 굉장히 오래 여기 있었지.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어.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거야. 돼지한테 밥 줬나 봐, 이 사람도. 그녀가 서운한 듯 코웃음을 치고 원래 눈이 있어야 할 구멍을 만지며 말했다. 난 머리를 문 쪽으로 향하며 물어봤다. 저 밖에 뭐가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그녀는 크게 숨을 내쉰 후에 벽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이곳을 설명하긴 쉽지 않아. 당신도 본 적 없는 것들로 가득해. 그 복도를 걸어나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녀는 침을 삼켰다. 아, 총으로 죽었나고 이 여자? 그런가 보다. 총으로 자기 여기 눈 쪽에 팡 하고 쏴가지고 구멍이 났나 봐. 눈도 없어졌고. 그 죽은 모습이 담겨 있는 건가? 이해하려면 직접 봐야 될 거야. 얼마나 심각한가요? 왜 이 돌연변이들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이곳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자기한텐 그만할 시간도 없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게 좋아. 머물거나 돼지한테 먹을 주거나. 지옥이 여기보다 나쁘다고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괴물과 살자자들이 검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러고 나서 깨어나면 아마 궁금해할 거야. 저것들이 날 죽이는데 얼마나 걸릴지. 끝이 없는 순환이라고 할까? 그럼 왜 머무른 거죠?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건 왜 그런 건데요? 애당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여기 머무를 수 없다고! 그때가 재촉하며 말했다. 그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왜 이걸 선택했냐고? 간단해. 난 겁쟁이거든.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변하지 않았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난 여기 머물기로 선택했어. 밖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단순한 선택으로 이끌었지. 돼지가 뭐죠?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충고 하나 하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때로는 두려움을 견뎌내는 게 영원한 고통보다 나을 수도 있어. 용기 있게 행동해야 돼. 열... 그녀가 돌아서며 말한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개열받아 나도. 그냥 말하면 안 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지가 있을 거야. 그 돼지한테 이거 하고 하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해줘? 그녀가 문 밖으로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소리쳤다. 의자가 떨릴 정도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어깨 너머로 날 바라봤다.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돼지한테 먹이를 줘.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난 다시 한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내 마음은 이리저리 선택지대로 휘젓고 있었다. 난 아직 제대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너무 과하고 압도적인 이 광경이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생각한 사후세계는 저런 식일 리 없다. 무엇을 기대했는지 몰라도 이따위는 아니었단 말이다. 질문들이 파도처럼 가라앉는 내 마음을 덮쳤다.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곳 검은 농장, 여기에 머물 수 없어. 하지만 지옥에 간다면? 다시 밖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면? 구덩이 피하려다가 우물에 빠지는 꼴이 될 게 분명해. 내 존재는 영원히 끝없는 비참함 속에 저주받을 거야. 그렇지만 이곳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괴물과 뒤틀린 살인마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 어쩌면 그들과 같이 살아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 지옥보다 나을 수도 있어? 아니야. 영원토록 여기 있을 수 없어. 희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의심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운명을 받아들일 거야. 많은 생각 끝에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 난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싶다. 이봐요, 저기 데니! 저 결정했어요, 데니! 몇 초 후에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들렸다. 짜증이나 귀찮다라는 표정을 하고 데니가 들어왔다. 나 선택했어요. 돼지에게 먹이를 줄 겁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것 같군요, 쓰레기씨. 데니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당신도 제 입장이면 똑같이 했을걸요? 데니가 내 뒤로 걸어오며 말했다. 나도 한번 네 자리에 앉아있었어. 그리고 난 다르게 선택했지. 어? 그럼 좀 알려주면 안 돼? 어떻게 한 거지? 내 눈이 커졌고 데니가 얇은 천으로 내 머리 전체를 감싸 나의 시야를 차단했다. 난 할 수 있는 한 많은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폐가 비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데니가 날 의자에서 떼어내는 걸 느꼈고 굳었던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느슨해졌다. 손이 풀리면서 어깨를 굴렸고 안도의 한숨을 겨우 쉬었다. 손가락을 뒤로 한 채 몸을 쭉 뻗었다. 뼈가 삐걱거린다. 눈 가리개 쓰고 날 따라와. 데니가 말하며 날 끌어올렸다. 눈을 감고 앞을 더듬으며 데니의 어깨를 찾았다. 그가 방에서 날 데리고 나갈 때 데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도에서 들어서자 들리지 않던 새로운 소리들이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살갗이 찢어지는 소리, 누군가 구토하는 소리. 이 소리들이 발끝부터 내 몸을 기어올라 귀라는 동굴을 지나 뇌까지 등반한 끝에 자랑스럽게 깃발을 꽂았다. 그 보상으로 나의 캄캄한 시야는 공포의 상상들로 채워졌다. 난 데니의 어깨를 더 꽉 움켜쥐고 심장을 요동치면서 뒤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우리 뒤에 무언가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데니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끌려오는 소리면은 지렁이? 혹시 눈치채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걸 수도? 살덩어리가 좀 떨어진 콘크리트를 때렸고 갑자기 목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젖은 혀가 잇몸에 닿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이 날 질식시키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다. 돼지의 먹이야? 내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난 무엇인가가 머리 뒤쪽을 누르는 걸 느꼈고 정체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건 축축하고 끈적끈적했다. 그것에 웃는 소리도 들렸다. 애온 개야, 아기 바흐 어게래. 그 녀석이 다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전에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으르렁과 신음소리가 섞여서 어떻게든 단어를 만들려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난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걸 느꼈고 계속해서 데니를 따라갔다. 우리가 걷는 동안 데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난 공기가 바뀐 걸 느낄 수 있었다. 짙은 열기는 시원하게 기분 좋은 온도로 바뀌었지만 점점 낮아졌고 추위에 떨 지경이었다.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밖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느껴졌다. 문이 열린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이곳에 자연스러운 건 하나 없었으니까. 마치 필름이 녹아내린 듯 현실이 흐릿해져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를 덜덜 떨던 나는 갑자기 휘싸인 강렬한 열기에 숨이 턱 막혔다. 지형이 바뀐 탓인지 발이 걸려 넘어졌고 언더 따뜻한 철 위를 걷고 있었다. 내 귀는 타오르는 용광로 소리와 기계의 충돌 소리로 가득 찼다.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광활한 열린 공간을 느낄 수 있었다. 재의 냄새, 흙맛을 느낄 수 있었고 땀은 이미 척추로 흐르는 하나의 개울을 잃었다. 갑자기 데니가 멈췄고 그에게 부딪혔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미안하다며 중얼거렸다. 우리 앞에서 움직임이 들렸고 사슬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금속 바닥에서 이상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는 방은 돼지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귀가 찢어질 듯한 울부짖음에 머리가 쪼개지는 듯했다. 그 소리는 금속에 울려 퍼졌고 일련의 콧김과 그르르 소리로 점차 페이드아웃 됐다. 몹시도 어마어마한 소리였다.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데니가 말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존경심이 묻어난다. 자기가 먹이가 되는 건가? 난 어떤 대답이 들리길 기대하면서 기다렸고 시야는 여전히 천 덕분에 가려져 있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등이 땀으로 뒤덮인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게 당신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데니가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대화가 끝나고 데니가 내 손목을 잡고 앞으로 밀어냈다. 돼지에게 다가가 그가 지시했다. 온몸이 떨리고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난 손을 뻗어 방향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열기와 날리는 재가 내 머리를 메스껍게 했다. 토할 것 같았다. 내가 어디 있는 건지 내 앞에는 무엇이 있는 건지 알 방도가 없었다. 난 길을 잃었고 점점 움츠러들었다. 눈에선 눈물이 나와 천에 스며들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무슨 일인지 보고 싶어요. 눈물로 뒤덮인 내가 간청했다. 데니가 갑자기 내 뒤로 와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같이 걸으며 내 손으로 무언가를 닿게 하려 했다.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었지만 내 앞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를 느낄 수 있었다. 이미 눈물로 젖은 캠퍼스에 검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앞으로 걸어갈수록 끔찍한 냄새가 덮쳐와 헛구역질을 했다. 데니의 소나기가 더 세게 잡혔고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앞에 뭔가 느껴졌다. 움직이는 살덩어리였다. 생전 맡아보지 못했던 지독한 냄새가 느껴졌고 난 다시 헛구역질을 했다. 그러자 뜨거운 공기가 내 얼굴에 불어왔다. 짧은 간격으로 열풍이 반복해서 느껴졌다. 돼지가 이렇게 숨쉬는 건가? 그렇게 큰 돼지들 후 하고 그 숨쉬는 그런 연출이 있잖아요. 난 뜨거운 공기에 못 이겨 천에 토를 하기 시작했다. 담즙이 천 위로 쏟아지면서 천을 적시자 숨을 쉬기 힘들어졌다. 올라가는 내 손을 데니가 때렸고 다시 숨을 고르기 위해 몇 초간 서 있었다.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두려움과 비참함이 내 의지를 부셔버렸다. 젖은 천은 내가 숨을 들이키자 악취를 내뿜었다. 내 위산이 피부를 덮었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간청했다. 그러나 내 바로 앞에 무언가 비명을 지르는 게 들렸다. 오금이 저리고 사타구니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지금 난 돼지 앞에 서 있었다. 내 시야를 가로막던 거대한 덩어리가 이것이었다. 내 모든 감각이 곤두섰던 열기는 그것이 내 얼굴에 숨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맞네. 맞아, 산 멧돼지 막 이렇게 크게 숨쉬는 거 있죠. 데니가 손을 들어 올렸고 난 얼떨결에 돼지의 주둥이를 만지고 있었다. 난 즉시 움츠러들었지만 데니가 내 손을 끌었다. 그 털은 뻣뻣하고 떨리는 내 손이 그 코를 탐험하자 그 동물의 크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거대했고 분명히 1톤은 좋게 넘었다. 그 살은 땀 흘리는 내 손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이제는 입을 살짝 벌렸다. 내 손가락은 부엌 칼 크기의 이빨이 감싸고 있었고 입속은 동굴과도 같았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발굽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들판에 떨어지는 천둥 소리처럼. 제발 이 눈가리개를 벗겨주세요. 난 떨리는 다리를 애써 무시하고 간청했다. 데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러고 싶지 않을걸? 이라고 말했다. 목소리에서 경건함까지 느껴졌다. 돼지가 코로 나를 톡 건드리자 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젖은 살덩어리가 내 얼굴을 눌렀다. 자, 돼지에게 먹이를 주세요. 목소리가 이제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세요.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돼지가 당신이 맛없다고 지옥으로 보낼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잖아? 그렇지 않나? 토사물로 뒤덮인 천 뒤에 눈이 커졌다. 맛이 없다면? 입 안으로 올라가. 내 방광이 다시 터졌고 소변이 다리 사이로 흐르는 게 느껴졌다. 아니야, 그럴 수는. 입 안으로 올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어가. 맛없으면 어떡해. 제발요. 다른 방법 있을 거예요.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난 데니의 목소리를 향해 돌아서서 손을 내밀며 외쳤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됐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옹알이 하는 것 같았다. 데니가 나를 다시 돌려서 그 돼지를 마주보게 했다. 그만해. 네가 선택한 거잖아. 곧 다 끝날 겁니다. 이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돼지가 내 얼굴에 숨을 쉬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코는 내 코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돼지가 내뿜는 냄새와 열기는 구토를 불러왔지만 억지로 참았다. 이건 미친 짓이고 전에도 없던 일이다. 내 마음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난 이 개짓거리를 할 수 없어. 못하겠다고.
갑자기 나는 쓴 웃음을 짓던 여인의 말이 생각났다. 때로는 두려움을 견뎌내는 게 영원한 고통보단 나을 수 있어. 용기 있게 행동해야 돼.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난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버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내가 돌아가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영원토록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바꾸고 어딘가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돼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그렇지만 저것이 날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난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신이시여. 난 속삭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제발 저에게 단 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떨리는 내 손이 돼지에게 닿았고 그 두꺼운 터럭을 움켜쥐었다. 거대한 살덩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벌리는 것이 느껴진다. 나를 기다리면서 뿜는 뜨거운 숨결의 악취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 난 천천히 그 이빨을 움켜쥐고 내 몸을 앞으로 끌어당겨 턱 속으로 들어간다. 돼지의 머리는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고 난 즉시 45도 각도로 배로 떨어졌다. 그 축축하고 끈적한 혀가 내 밑에서 눌러들어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이미 젖어있는 천을 다시 적셨고 내 심장은 갈비뼈 속에서 부서질 듯했다. 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잡을 이빨을 다시 찾았다. 이를 악물고 몸을 안으로 당겼다. 돼지가 머리를 들었고 난 완전한 수평이 되어서 돼지의 혀 위에 섰다. 침과 콧물이 내 옆에 떨어졌고 안에서 내 뿜어나오는 열기가 너무 강해 기절할 뻔했다. 내 무릎이 앞니에 부딪혔고 안쪽 뺨이 내 몸을 움켜쥐는 게 마치 살덩어리 관 같았다. 겁에 질려 울면서도 난 더 많은 이빨을 발견했다. 그 아가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내 발이 그 입술을 지나는 걸 느꼈다. 내 온몸이 점액으로 뒤덮였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이빨을 움켜쥐면서 오열했다. 그때였다. 돼지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 난 그 거대한 이빨 사이에 내 몸이 눌리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내 다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생생히 들렸고 뼈가 튀어나오는 걸 느꼈다. 내 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격렬하게 경련했다. 피와 고통이 뒤틀려서 하모니를 이뤄냈다. 그 혀가 입안에서 나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어깨를 깨물었다. 계속해서 기어가야 해. 비명을 지르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멀쩡한 팔을 앞으로 뻗어 다른 이를 찾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찌나 강하게 물었던지 입안에서 피가 나왔다. 돼지는 다시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 혀가 내 몸을 비틀어 돼지의 어금니와 내 무릎이 부딪혔다. 고통으로 앞이 새까맣게 변해도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제발 그만해! 난 소리쳤다. 경련하는 손으로 겨우 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씨발 그만하라고 개새끼들아! 난 이를 까드득 소리가 나게 갈았고 몸을 천천히 아가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뭔가 변하고 있었다. 저 돼지 새끼의 목구멍에 단단한 벽이 머리를 조였고 나는 거의 끝나감을 깨달았다. 해보자 이 땡땡년아 해보자고! 난 울부짖었고 성대가 삐걱거렸다. 앞으로 손을 뻗어 두꺼운 살덩어리를 움켜쥐었다. 내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고 돼지가 다시 나를 물었다. 난 숨을 헐떡이면서도 붉은 피를 내뱉었다. 내 복부는 뚫렸고 내장은 불어터진 면발 마냥 쏟아졌다. 아까처럼 어둠이 밀려왔다. 이번엔 너무 충격이 강해서 비명조차 질릴 수 없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이 나를 잡아채는 순간 마지막으로 몸을 앞으로 끌어당겼고 내가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느꼈다. 어둠, 떨어지고, 비명. 이거 떨어지는 것 같아, 표현이. 좋다, 이거. 돼지 목구멍으로 슝 떨어지는 거 같네. 난 비명을 질렀다. 열기, 너무 강렬해서 녹을 것만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깡깡, 무언가가 금속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지나쳐서 그 모양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피가 내 눈에 쏟아졌다. 이렇게 영원히 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계속 떨어진다. 갑자기 내 눈이 번쩍 떴고 난 떨어지고 있었다. 커다란 숨이 다시 폐로 밀려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내 얼굴은 나무 바닥에 튕겨졌고 코가 부러지는 것 같은 걸 느끼며 난 비명을 질렀다.
피맛이 느껴지고 별이 보였다. 떨어지는 게 멈췄다. 내 목 주위에 타오르는 불길이 느껴졌고 엄청난 갈증을 느꼈다. 난 바닥에 누워있었다. 다시 천천히 눈을 떴고 어둠은 뜨거운 태양을 만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빛깔들이 섞이면서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다. 난 작업실에 있었다. 난 목 주위로 손을 뻗어 열의 그늘을 움켜쥐었다. 내가 스스로 목매달았던 밧줄이지만 이젠 끊어진 채로 죽음의 소나기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엄청난 안도감이 감사의 물결처럼 밀려왔다. 난 바닥에 웅크린 채 애처럼 울었고 눈물이 지저분한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몸은 굳은 채로 오열했고 떨리는 입술에선 꺼걱꺼걱거리는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마치 말의 울음소리 같았다. 난 살았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바닥에 앉은 채로 나는 고개를 위로 올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통제할 수 없는 흐느낌에 빠졌다. 다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고칠 거라고요. 다시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겪는 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내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남은 삶을 충실하게 살 것이며 어두운 시기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할 것이다. 가능한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구할 것이다. 난 다른 사람들이 살자의 공포를 목격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난 다른 사람들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끝. 오, 여기까지래요. 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살았네. 나는 요 말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나는 갑자기 쓴웃음을 짓던 여인의 말이 생각났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돼지에게 먹이를 줘 라는 말을 떠올리고 옆에 있는 데니를 밀어가지고 돼지한테 먹여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이를 준다는 말을 주어를 누구를 줘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치고 데니를 돼지의 먹이로 줘 요거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번뜩 떠올려서 내가 먹이가 안 돼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데니 밀어버릴 줄 알았어. 근데 아예 다른 말을 떠올렸네요. 난 너무 이런 것만 봐가지고. 이거 읽자. 슈퍼말랑 똥가루님이 가져오신 불쾌주의 레딧을 뜨겁게 달군 스마트 스쿨보이 9. 안녕하세요. 2024년 레딧을 뜨겁게 달구었던 스마트 스쿨보이 9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궁금해져서 정리해본 글로 글솜씨가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불쾌하고 기괴한 이미지와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2021년 10월 트루뚜 스틱스 11 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첫 게시글이 업로드된다. So, that's the account run by a man pretending to be a boy. 목소리가 잠깐만 이거 고화질로 볼 수 있나? 아, 이게 So, that's the account run by a man pretending to be a boy. 응? 뭐 이런 건데요? 아들아, 저 계정은 소년인 척하는 성인 남성이 운영하는 계정이야?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계정의 소개글에는 예쁜 아들을 둔 엄마가 운영하는 계정 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러한 계정을 고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 게시글 이후로도 트루뚜 스틱스 11은 해당 계정 사용자의 다른 계정들을 비판하고 그가 어떤 식으로 아동에게 접근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나갔고 특히 그가 어린 학생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며 이상한 성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렸다. 수년간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던 트루스 이 사람은 시간이 흘러 자신과 아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여기 업로드된 사진이래요. 처음에는 아들이 수업을 듣거나 상을 받거나 하는 일상과 함께 아들의 자랑이 적혀있는 글들이 업로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업로드되는 사진들은 불쾌하고 기괴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헐, 이게 뭐야. AI 완전 초창기 때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얼굴을 편집했지? 이거는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거 뭐야 이게. 업로드된 이미지 중에는 아동을 노골적으로 찍은 듯한 이미지도 있는데 그건 글쓴이님이 잘랐대요. 헐. 한편 비슷하게 엄마가 운영하는 계정임을 표방하는 스마트 스쿨보이 9 이하 스마트 스쿨보이라는 계정이 나타난다. 다만 AI나 도용한 이미지를 사용했던 트루스 이 사람과는 달리 스마트 스쿨보이는 직접 자신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스마트 스쿨보이 스티키 클럽. 스마트 스쿨보이는 누가 봐도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이 교복과 하이힐, 미니 부츠를 착용한 채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그와 대비되는 빨간 립스틱을 칠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했다. 기괴함 주의래요? 봅니다. 왜 자꾸 혀를 낼름거리지? 아, 너무 밝아. Yes, an old school bus. 뭐야? 왜 자꾸 혀를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 원래 저렇게 생겼나? 뭐야, 더러워. 뭐야, 아니, 바나나야. 대부분의 영상은 그가 학생인 척 연기하거나 학생이 겪을 만한 여러 에피소드들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그가 거울을 빤히 바라보며 혼자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가 본인의 집에서만 이러한 활동을 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 행동이 그친다면 문제될 건 없겠지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기괴한 분장을 한 채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영상도 업로드하곤 했다.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트루스 스틱 11과 스마트 스쿨보이의 억지로 높은 음을 내는 듯한 목소리가 닮아 있다. 이거 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둘은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어떤 계정에서는 아이인 척, 또 어떤 계정에서는 아이의 엄마인 척 활동하고 있었다? 아, 뭐야, 같은 사람이었어? 같은 사람 맞구나. 진짜. 2024년 4월, 레딧의 한 유저가 해당 계정에 대한 글을 업로드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의 계정이 2개에서 그치지 않고 12개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이르렀다.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는 각 계정에서 서로를 팔로우하고 계정들 속 인물들이 실제 친구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뭐야, 무서워. 그의 계정 중 하나인 스테파니의 모습을 한 남성. 그건 저 사람이잖아. 그의 또 다른 계정인 12 스톡웰 조한 읽지? 여기에서는 14살 소녀인 척 연기하며 AI 이미지를 통해 노골적인 게시물을 업로드하게 됐다. 조안나? 그리고 컬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요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계정에서는 실제로 놀이터에서 찍은 아이들의 사진이 업로드되기도 했다. 뭐야, 이상한 변태야. 클로에라 읽어야 되나? 아닌데? 클로이? 맞구나. 그는 반복적으로 교복을 입은 소녀가 되고 싶음을 여러 계정을 통해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스테판이란 이름은 가장 자주 사용된 가명이었다. 요 상태. 스테파니는 12살 시인 지망생이라고. 이게 어떻게 12살이야.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처럼 보이는 글들을 종종 업로드했지만 그 내용은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글이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든 문학소녀처럼 입었나 옷을? 그는 단순히 아이인 척하는 걸 넘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패티시적인 컨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아동한테 접근했으며 실제 아이들을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레딧의 유저들은 그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며 실체를 밝혀내고 신고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그는 특정 장소나 거리의 이름, 지명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으며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또 다른 이름인 데이비드라는 단어를 통해 그의 정체를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영상 속에서의 의붓 형제, 아버지, 학교 친구라고 등장했으나 그것이 본명임을 시사하고 있었대요. 레딧의 유저들은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그가 런던에 거주하는 59세 남성. 59살이었어? 은근 동안이네? 데이비드 얼터라고 특정할 수 있었으며 그는 현재 지역 당국의 정식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를 알려줬대요. 너 엄청 동안인데요? 이게 화장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네? 여기까지래요. 지금 정식 조사를 받고 있대요, 이 사람. 헐. 우리 나 30, 40대인 줄 알았어. 한번 더 볼까? 이게 어떻게 59살이야? As I'm working home from school, you can hear a guy say to me, "You been good boy?" Cool. 이런 효과는 어디서 찾는 거야? Yes, an old school bus. 이게 너무 기괴해. 이거 거의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떤 효과 아니에요 이거? 얼굴?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몸이 멈춰있어요. 이거 이미지를 막 이렇게 되는 거 돌린 거 아니야? 이거 얼굴 가지고 효과 주는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니고? 그죠? 몸이 가만히 있어. 다시 봐요. 왜 느리게 할 수 있나? 느리게 할 수 있다. 자, 분석합니다. 얼굴은만 움직입니다. 그지? 방금 여기 승모 부분 봤어요? 늘어났어, 승모가. 여기 봐봐, 여기. 방금 막 이렇게 이게 효과 준 거였어. 이걸 왜 분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극혐이야. 이 밑에 뭐라? 그냥 학교라고. 이걸 바나나도 개 싫어. 혀를 왜 이따구로 하는 거지? 으씨. 그리고 너무 스키니지니아 계열밖에. 이게 너무 웃겨. 너무 무섭고 웃기고 짜증나. 어떻게 이런 룩을 입을 생각을 하지? 여기도 스타킹인가? 여기 왜 절단난 것처럼 이렇게 생겼냐? 스타킹을 두 개 신은 건가? 몇 달 전에 인스타 알고리즘 꼬여서 고어물 릴스에 뜰 때 이 사람 계정이 많이 떴다더라고요. 맞아, 이럴 때 있었어요. 인스타 몇 달 전에 진짜 고어한 것만 갑자기 확 뜨는 기간이 있었어. 그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떠가지고 왜 나만 안 뜨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단순히 뭐 영화에 나오는 고어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건, 막 추락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엄청 많이 죽고 하는 거, 그런 영상이 떴더라고요. 진짜 트라우마 남을 법한. 외국인들도 이런 거 나만 떠? 했는데 댓글이 나도 뜬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었나봐. 나도 가끔씩 이런 채널 뜨거든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진짜 기괴하게 편집한 거? 예를 들면 나 진짜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으악 하고 화들짝 놀란 거 아닌데, 아니 이런 거를 올려도 돼? 라고 했던 게 그냥 정말 뭐 인플루언서가 막 뭘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그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기괴하게 바뀌면서 소리가 진짜 찢어질 듯이 커지고 막 으아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막 성광 표현가 다다다다 나오면서 계속 영상이 바뀌는 그런 채널, 그런 계정 자체가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낚시 영상만 올리는 데가 있어. 내가 근데 그걸 진짜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근데 밑으로 내렸는데 계속 그것만 뜨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인스타 알고리즘 변태 같아. 좀 변태 같다고 안 느껴요? 유튜브도 변태 같아. 걔네 이름 이상해. 말도 안 되는 걸 유도해가지고 진짜 고어한 영상, 음지에 있는 영상 같은 거를 뜨게 만들고 변스타임 걔네 진짜. 그거 좀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그리고 그 원본인 사람이 이걸 보면은 얼마나 싫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기괴한 계정 하나 봤던 게
인형이랑 가족을 이루신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도 뜨지 않아요? 진짜 그 리얼돌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막 공들여서 만든 리얼돌이 아니고 헝겊으로 묶어서 막 만든 좀 기괴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그 여자 인형이랑 진짜 자기 부부처럼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인형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계정이 그냥 가족 계정이야. 근데 그 남자만 진짜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인형이에요. 봤어요? 아, 그죠? 나만 뜬 게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인스타에 떴을까? 나 인스타보다 그것도 봤는데 그 인스타 돋보기 눌러가지고 켠 다음에 어떤 남성분들 다 같이 캐로로가 뜨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캐로 계속 캐로 뭐 캐로 힘차게 이 노래를 계속 불러. 기로 하니까 하고 딱 새로 고침했는데 첫 번째 영상에 캐로로가 딱 떴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투니버스에서 방영했던 개구리 중사 캐로로 기로로 쿠루루 타마마 도로로 가루루도 나오면 좋고 캐로 모아도 보고 싶다. 아, 캐로로 보고 싶다. 아, 캐로로 광고 뜨면 참 좋겠다. 자, 이제 해볼게요. 새로 고침. 시작. 슬픈 개구리 나왔어요. 아, 나는 안 나오네? 나 뭐 음성 이거 허용을 안 했나? 혹시? 저는 구린 나왔어요? 아, 중사가 진짜 나왔어요? 페페는 나왔어. 이거 페페 2짜리 있죠? 이거 주먹 날리는 거. 이거 나왔는데? 아, 나의 고양이 알고리즘이 너무 강해. 고양이랑 바위너굴이랑 마이크를 꺼놨어. 이거 할 때 잠깐 킬게요. 됐다. 자, 다시. 마이크 켰어. 마이크 테스트. 페페는 그냥 내가 짤 좋아하니까 나왔나봐. 기로로, 도로로, 타마마, 푸루루, 보고 싶다. 캐로로. 자, 이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무서운 채널 보고 싶다. 무서운 영화, 무서운 뭐 영상, 무서운 사진, 스케어리 무비, 스케어리 이미지, 크리피파스타, I love 크리피파스타. 영어로 안 말해서 그런가? 나 왜 이렇게 건전한 알고리즘이지? 어이구, 사고 영상이 떴어. 아이고, 아프겠다. 어떤 사람이 그네 같은 데서 내려오다가 엉덩이가 너무 빨리 미끄러져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앞에 있던 단상에 이렇게 얼굴 팍 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막 얼굴이 뭉개지거나 하지 않은 다행히도. 아이고.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이런 게 뜰까? 나는 안 되겠다. 동물 영상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포기. 마이크 기능 끌게요. 여러분 마이크 기능 꼭 끄세요. 뭔가 유출될 수 있어. 일단은 오늘 틀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좀 긴 거 2가지 읽었는데 역시 이런 장편 이야기는 읽는 건 난이도가 있네요. 너무 어렵다. 이런 글 올려주시고 싶으면은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슈말코 카페에 왼쪽에 해주슈에 낭독 말머리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읽어드려요. 다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중잠금 하시고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다 확인하세요. 기괴한 알고리즘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